모든 것은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3,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 영수증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 생일엔 낡은 스카프 한 장 던져주며 노인네가 꾸미면 천박하다고 면박 주던 남편. 알고 보니 그는 내 30년 지기 친구와 짜고 내 명의의 전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수기는 바보라 도장 찍으라면 그냥 찍을 거야. 그들의 비웃음 소리를 들으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남의 장부를 맞춰주던 내 회계사 실력을 이제는 남편의 숨통을 조이는 데 쓰기로 말이죠. 그가 전 재산을 잃고 나를 향해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 나는 비로소 40년 만에 내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새벽 5시 15분. 정숙의 눈은 알람 소리보다 정확하게 번쩍 떠졌다. 40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의지보다 무서운 습관을 육체에 각인시켜 놓았다. 낡은 창살 사이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드는 침실. 정숙은 옆자리에서 거친 코골이를 내뱉으며 잠든 남편 강석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칠순을 앞둔 나이에도 여전히 권위적이고 팽팽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남자. 그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가 사실은 정숙이 40년간 대신 짊어진 고단함의 흔적임을 강석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정숙은 삐걱거리는 관절의 통증을 누르며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차가운 공기가 맨발에 닿았지만 그녀는 익숙하게 주방 불을 켰다. 그녀의 하루는 강석의 건강을 위한 성스러운 의식으로 시작된다. 유기농 채소를 하나하나 흐르는 물에 씻어 독소를 제거하고 강석의 체질에 맞춘 해독 주스를 간다. 한약재를 다리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기 시작하면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이 집의 부속품으로서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느꼈다. 40년 전 정숙은 업계에서 숫자 귀신이라 불리던 최연소 여성 회계사였다. 복잡하게 얽힌 기업의 장부에서 단 1원의 오차를 찾아내던 그녀의 눈은 누구보다 날카로웠고 대형 회계법인들이 앞다투어 영입하려던 인재였다. 하지만 강석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었다. 정수가, 너 같은 천재가 내 옆에서 가문을 세우고 내조를 해줘야 내가 밖에서 마음 놓고 큰 일을 할 수 있어. 제발 내 그림자가 되어줘. 너의 그 명석한 머리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써줘. 그 달콤하고도 교묘한 가스라이팅에 속아 정숙은 자신의 전문직 면허증을 장롱 깊숙한 곳 곰팡이 핀 서류함에 처박았다. 강석이 건설사 회장으로 승승장구하며 신문 한 면을 장식하고 자수성가의 신화로 칭송받는 동안 정숙은 그의 비공식 비서이자 무보수 가사관리인 그리고 세무조사의 칼날을 피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전략가로 살았다. 강석이 가져오는 지저분한 법인 자금 흐름을 밤새도록 정리해 합법에 탈을 씌우고 국세청의 추적을 따돌릴 완벽한 논리를 만든 것은 모두 정숙의 비상한 머리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강석에게 정숙은 이제 그저 집 지키는 늙은 개에 불과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정숙이 정성껏 차린 아침상을 숟가락으로 휘저으며 노골적으로 혀를 찼다. 국이 좀 짜다. 너도 이제 노망이 났냐? 예전엔 숫자는 잘 보더니 이제는 혀도 맛이 갔구먼. 하긴 평생 집에서 밥만 축내고 TV나 보는데 뇌가 굳지 않고 백이겠어. 강석의 비릿한 비웃음이 식탁 위로 흩어졌다. 정숙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국그릇을 옮겼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식탁 아래로 숨기며 그녀는 40년을 바친 대가가 고작 이런 모멸감의 축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주방의 미세한 환풍기, 소음만이 그녀의 공허한 속마음을 대신해 웅성거리고 있었다. 일주일 뒤
정숙은 자신이 20년째 남모르게 후원해온 복지재단의 창립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강석은 그런 그녀를 두고 어디 가서 잘난 척이나 하려고 돈을 뿌린다며 비아냥댔지만 그곳은 정숙이 유일하게 임정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장소였다. 행사가 끝난 뒤 정숙은 VIP 라운지에서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하던 옛 대학 동기이자 법조계의 거물이었던 명자를 만났다. 명자는 정숙의 메마른 얼굴과 생기 없는 눈동자, 그리고 명품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위축된 어깨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수가 너 아직도 그 독불장군 최 회장 뒤치다거리만 하고 사니? 내가 보기엔 네가 그 인간 성공을 위해 내 영혼을 다 갈아 넣은 것 같은데 정작 돌아오는 건 뭐니? 명자는 정숙의 찻잔에 따뜻한 물을 다시 채우며 아주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정수가 너 회계사였잖아.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지? 그런데 말이야, 사람은 그 숫자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완벽한 거짓말을 하기도 해. 명자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정숙을 쳐다보았다. 네가 지금 지키고 있다고 믿는 그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들, 그거 정말 내 이름으로 된 게 맞긴 한 거니? 아니, 법적으로 네가 손이라도 댈 수 있는 구조긴 해. 한 번은 말이야, 남의 집 장부 말고 네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맞춰봐야 해. 장부상으로는 자산이 넘쳐나도 실제로는 자본 잠식 상태인 회사가 얼마나 많으는지 너도 알잖아. 명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기억해라.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먹어야 가장 독하고 맛있는 법이다. 따뜻할 때 휘두르는 칼은 감정이 섞이지만 차갑게 식은 칼은 오로지 목적만을 향하거든. 명자의 농담 같은 경고는 정숙의 가슴에 날카로운 파동을 일으켰다. 평생 남편의 제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숫자를 매만졌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숫자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서늘하게 다가왔다. 그날 밤 강석의 등 뒤에서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명자의 말을 곱씹었다. 내 인생의 장부, 나는 지금 자산가인가 아니면 그저 자산관리인인가.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마른 손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40년간 믿어온 가족이라는 신화가 거대한 분식회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자 침대의 포근함은 온데간데 없고 바늘방석에 앉은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 그녀는 결심했다. 내일은 장롱 깊숙이 처박아둔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남편의 법인 인감들을 하나씩 대조해보기로. 그것이 파멸의 전주곡이 될 줄은 강석은 꿈에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강석의 성공이 정점을 찍을수록 집안 내에서의 정숙은 점점 더 투명한 유령이 되어갔다. 강석에게 있어 정숙은 이제 함께 인생을 일궈온 동반자가 아니라 관리 비용만 발생하고 수익은 내지 못하는 감가상각이 끝난 노후 자산에 불과했다. 저녁 7시 강석의 귀가 시간에 맞춰 정숙은 늘 정갈한 식탁을 차려냈다. 그가 좋아하는 민어조림의 간을 맞추기 위해 정숙은 수십 번 국물을 맛보았고 그가 싫어하는 파는 잘게 다져 보이지 않게 숨겼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강석의 얼굴에는 늘 짜증이 서려 있었다. 야, 임정숙, 너는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국 냄새가 거실까지 진동을 하잖아. 환기도 안 시키고 뭐 해? 뇌가 굳었어? 강석은 신발을 벗어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정숙은 말없이 다가가 그의 겉옷을 받으려 했으나 강석은 신경질적으로 몸을 비틀며 그녀를 밀쳐냈다. 손 대지 마. 네 손에서 음식 냄새나. 너는 내가 밖에서 수천억짜리 계약서를 만지고 온 사람이라는 거 머릿속에 개념이 안 서지? 하긴 가계부 숫자도 헷갈려서 버벅거리는 노인네한테 내가 뭘 바라겠냐.
강석의 폭언은 이제 일상이자 훈장 같았다. 그는 정숙이 과거의 복잡한 기업 합병 장부를 검토하던 회계사였다는 사실을 아예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듯했다. 그는 정숙이 경제적 관념이 전혀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그녀를 사소한 생활비 몇만 원에도 벌벌 떨어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길들였다. 정숙은 그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었지만 40년 동안 다져온 인내라는 갑옷으로 자신을 억눌렀다. 이런 지옥 같은 일상 속에서 정숙의 유일한 숨구멍은 30년 지기 친구 은희였다. 은희는 정숙의 대학 후배이자 정숙이 가장 힘들었던 아이들 양육 시절부터 곁을 지켜준 자매 같은 존재였다. 은희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정숙의 집을 찾아와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다. 언니, 형부가 오늘도 그랬어? 형부는 성공하더니 사람이 너무 변했다. 그래도 어떡해. 언니가 참아야지. 형부 없으면 언니 당장 길거리에 나왔는데. 은하이의 말은 위로인 듯하면서도 미묘하게 정숙의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은희는 주방에서 정숙과 함께 과일을 깎으며 은근히 강석의 근황을 캐묻곤 했다. 요즘 형부 회사 잘 나간다며 비자금 같은 건 언니가 관리 안 해. 언니도 뒷주머니 좀 차야지. 정숙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뭘 아니. 그이가 이제 돈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걸. 그럴 때마다 은희의 눈 속에서 번뜩이는 기묘한 탐욕을 정숙은 보지 못했다. 오히려 은희가 강석의 비위를 맞춰주겠다며 그와 함께 골프를 치러 가거나 술자리에 동행해 주는 것을 고맙게 여겼다. 언니, 내가 가서 형부 기분 좀 달래줄게. 그래야 언니한테 화도 덜 내지. 은희는 화려한 명품백을 고쳐매며 정숙에게 윙크를 보냈다. 정숙은 그런 은희를 배웅하며 나에게는 그래도 믿을 사람이 한 명은 있다고 안도했다. 하지만 은희가 떠난 자리에 남은 진한 향수 냄새는 정숙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어느 날은 강석이 술에 만취해 들어와 은희의 이름을 부르며 정숙을 밀어내기도 했다. 야, 은희는 말도 잘 통하고 예쁘기라도 하지. 너는 뭐야? 쭈글쭈글한 손으로 밥이나 할 줄 알지. 나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 그 오욕의 순간에도 정숙은 남편의 구토물을 닦아내며 은희에게 전화를 걸어 은희야, 그이가 술 취해서 내 이름을 찾네. 네가 평소에 잘해줘서 고마운가 봐라며 바보 같은 말을 내뱉었다. 강석은 정숙이 자고 있을 때면 서재에서 은희와 은밀한 통화를 나누며 정숙을 치워야 할 가구 취급했다. 그 노인네 도장 하나 찍는 법도 몰라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야. 은희야, 조금만 참아. 그 진명에 넘겨받으면 바로 우리 세상이다. 강석의 오만함과 은희의 배신은 정숙이라는 거대한 성벽 아래에서 조금씩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정숙은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회계사 시절에 총명하던 눈빛은 어디로 갔는지 그저 남편의 화를 돋우지 않기 위해 눈치를 살피는 초라한 노파가 있었다. 강석은 그녀의 자존감을 파괴함으로써 그녀를 완전히 지배하려 했고 은희는 그 파괴된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정숙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다. 정숙은 이 뒤틀린 관계의 실체를 보지 못한 채 가해자들이 놓은 덫 속에서 하루하루 시들어갔다. 그러나 그 시들음은 죽음이 아니라 가장 차가운 복수를 위해 스스로를 얼리는 과정임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 폭풍은 언제나 가장 평온해 보이는 일상의 틈새를 타고 스며든다. 그날은 유독 가을볕이 따가웠던 오후였다. 정숙은 남편 강석이 다음 날 있을 비즈니스 미팅에 입고 갈 이탈리아제 맞춤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기 위해 옷걸이에서 조심스레 내렸다.
옷감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조심스러운 손길로 옷을 살피던 그때 재킷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서 작고 딱딱한 종이 조각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그것은 압구정의 프라이빗 주얼리 샵 이름이 적힌 영수증이었다. 무심코 시선이 머문 영수증의 숫자 앞에서 정숙의 숨이 멎었다. 다이아몬드 테니스 팔찌 산 전주 500만 원. 결제일은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다. 정숙은 멍하니 그 숫자를 응시했다. 지난달 자신의 68번째 생일날 강석이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사왔다며 대충 던져준 낡은 문양의 스카프가 떠올랐다. 이 나이에 보석은 무슨 보석이야. 노인네가 화려하게 치장하면 천박해 보여. 그냥 목이나 가리고 다녀. 강석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다. 정숙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3,500만 원, 그것은 정숙이 1년 동안 집안의 모든 식비를 아끼고 아껴야 모을 수 있는 거액이었다. 강석은 늘 정숙에게 경제적 관념이 없다며 사소한 카드 명세서 하나에도 불호령을 내리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누구를 위해 이 거액을 지불했단 말인가. 의구심은 독사처럼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석은 평소보다 늦게 만취해 돌아왔다. 코를 찌르는 독한 양주 냄새와 그 뒤에 섞인 가느다란 향수 냄새. 정숙은 남편을 부축해 침대에 눕히고 그의 구두를 벗겼다. 강석이 깊은 잠에 빠져 거친 코골이를 내뱉기 시작했을 때 정숙은 홀린 듯 그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강석의 절대적인 성격이었다. 정숙은 늘 그곳을 청소할 때조차 그의 허락 없이는 서류 한 장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책상 밑단 이중 잠금 장치가 된 서랍 안에서 미세한 진동 소리가 들려왔다. 정숙은 서랍 밑바닥에 숨겨진 비상용 열쇠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서랍이 열리자 은밀하게 빛나고 있는 검은색 세컨드폰이 나타났다. 정숙의 손가락은 마비된 듯 굳었지만 본능적으로 비밀번호를 눌렀다. 너무나 허무하게도 그의 차량 번호 4자리였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쏟아져 들어온 것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음란하고도 다정한 대화의 파편들이었다. 오빠, 오늘 팔찌 너무 고마워. 내 손목에서 반짝이는 거 볼 때마다 오빠 생각나. 그 할망구는 이런 거 어울리지도 않잖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내 사랑 은희였다. 30년 지기 친구, 자매보다 더 믿었던 은희였다. 정숙은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막았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메시지를 위로 더 올리자 두 사람의 추악한 음모가 낱낱이 드러났다. 강석은 정숙의 명의로 되어 있던 교회의 상가, 부지를 유령 법인으로 이전하기 위해 정숙의 인감을 위조할 구체적인 날짜까지 은희와 공유하고 있었다. 걱정 마, 은희야. 정숙이는 숫자라면 머리 아파하는 노인네잖아. 그냥 세금 서류라고 하면 내용도 안 보고 도장 찍을 거야. 그 할망구 내쫓고 우리 외국 가서 남은 인생 즐기자. 내가 그동안 참아온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그 집구석 명의는 다 가져올 거야. 강석의 메시지는 정숙의 40년 헌신을 단숨에 참아온 세월이라는 오욕으로 바꿔놓았다. 정숙은 차가운 서재 바닥에서 온몸을 떨었다. 평생을 남편의 입맛에 맞춘 국을 끓이고 그의 와이셔츠 깃을 세우고 그의 비자금을 세탁해주며 법적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나. 은희는 또 어떤가. 정숙의 남편과 정을 통하면서도 정숙의 앞에서 눈물을 닦아주던 그 가증스러운 손길. 두 사람은 정숙을 인간이 아닌 처분해야 할 낡은 가구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그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 명자가 했던 말이 천둥처럼 울렸다. 장부상으로는 자산이 넘쳐나도 실제로는 자본 잠식 상태인 회사가 많다. 정숙의 결혼이라는 회사는 이미 파산한 지 오래였다.
가해자들은 정숙의 전문성을 무시함으로써 그녀를 완벽하게 무장해제시켰다고 믿고 있었다. 정숙은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세컨드폰의 모든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은희가 강석에게 받은 다이아몬드 팔찌 사진을 확인했다. 그리고 남편의 금고 안에 들어있던 위조된 인감 도장과 양도 계약서 초안을 발견했다. 정숙의 회계사적 본능이 깨어났다. 가해자들이 놓은 덫은 허술했다. 그들은 정숙이 숫자를 볼 줄 모른다는 오만함에 빠져 가장 기본적인 증거들을 제 발밑에 두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숙의 눈빛은 서늘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서재에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강석의 코골이 소리가 이제는 역겨운 소음으로 들렸다. 최강석, 조은희, 너희들이 내 인생을 숫자로 계산했지? 그럼 나도 똑같이 숫자로 돌려줄게.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너희들의 파멸을 계산해주마. 정숙은 새벽이 올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복수의 타임라인을 설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회계사 임정숙에게 있어 배신은 정정해야 할 오기, 우찌일 뿐이었고 복수는 그 오기를 바로잡아 가해자에게 연체료까지 합쳐 청구하는 엄격한 집행 과정이었다. 정숙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해독 주스를 갈기 위해 믹서를 돌렸다. 믹서기가 돌아가는 날카로운 소음이 마치 복수의 칼날을 가는 소리처럼 서늘하게 주방을 채웠다. 서재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정숙의 손에는 남편 강석의 세컨드폰이 들려 있었다.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그녀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사이를 기괴하게 비췄다. 방금 읽은 메시지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그녀의 40년 생애를 통째로 부정하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혹여나 안방에서 자고 있는 강석이 깰까봐 자신의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정숙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당장 안방으로 달려가 자고 있는 강석의 뺨을 후려치고 그 더러운 세컨드폰을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당장 은희의 집으로 쫓아가 그 가증스러운 얼굴에 침을 뱉고 30년 우정의 대가가 이것이냐고 울부짖고 싶었다. 하지만 정숙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 숫자를 다뤄온 회계사였다. 감정이 이성을 앞지르는 순간 모든 계산이 어긋나고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자신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정숙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다시 식탁으로 나왔다. 불 꺼진 주방,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얼음 같은 물이 그녀의 타오르는 분노를 조금씩 가라앉혔다. 그녀는 생각했다. 지금 여기서 폭발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강석은 분명 뻔뻔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 바람 좀 피웠다. 그게 뭐 어때서? 너 같은 노인네랑 사느라 내가 얼마나 지겨웠는지 알아? 재산? 이건 다 내가 번 거야. 넌 그냥 몸만 나가. 강석의 성격상 그는 이미 법적인 방어막을 다 쳐두었을 것이 분명했다. 은희와 주고받은 메시지 속 서류 준비라는 말이 그것을 증명했다. 그들은 이미 정숙을 빈털터리로 내쫓을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해 두었을 것이다. 내가 4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내 커리어를 포기하고 네 뒷바라지를 하고 네 비자금을 세탁해주며 법적 방패막이가 되어줬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길바닥으로 쫓겨나는 거지라고.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정숙은 그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다. 그녀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강석의 책상 위에 놓인 법인 장부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했다.
강석은 정숙이 이제 숫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노인네라고 믿었기에 보안에 소홀했다.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강석이 숨겨둔 지저분한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횡령, 배임, 탈세, 40년 전 그녀가 다듬어 주었던 장부의 논리들이 이제는 가해자를 찌를 칼날로 보였다. 그래, 내가 바보인 줄 알지? 평생 남의 장부 맞춰주던 임정숙이야. 네가 세운 이 제국 내가 숫자 하나로 무너뜨려주마. 정숙은 결심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가해자들이 놓은 덫보다 더 크고 정교한 함정을 파야 할 때였다. 그녀는 남편의 세컨드폰의 모든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은희와의 대화 내역, 증여 서류 초안, 가해자들이 정숙을 조롱하던 음성 메시지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안방으로 돌아가 강석의 옆에 누웠다. 옆에서 들려오는 강석의 코골이 소리가 이제는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역겹게 들렸다. 정숙은 눈을 감고 어둠 속에서 복수의 타임라인을 그렸다. 강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규 신도시 입찰일, 그날이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날이 될 것이다. 가해자들이 정숙을 무시하며 방심하는 그 1년의 시간은 정숙에게는 승리를 확정짓기 위한 회계감사의 기간이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다. 여보, 어제 술 많이 마신 것 같아서 북어국 끓였어요. 간은 맞아요?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온화했고 손길은 부드러웠다. 강석은 그런 정숙을 쳐다보지도 않고 국을 들이키며 뇌까렸다. 어휴, 넌 이제 북어국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냐? 지겹다 지겨워. 그 모욕적인 말에도 정숙은 그저 싱긋 미소 지었다. 속으로는 차갑게 숫자를 계산하면서 그래, 마음껏 지져라. 네가 먹는 그 국물 한 방울까지 나중에 네 피눈물로 돌려받을 거니까. 정숙은 주방 환풍기 밑에서 조용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40년 전 펜대를 잡고 세상을 호령하던 회계사 임정숙의 손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해자들의 파멸을 집행할 엄격한 심판관이었다. 정숙은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희야, 어제 강석 씨가 내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 네가 옆에서 잘 챙겨줘서 고맙대. 이따가 우리 집으로 올래? 맛있는 거 해놓을게. 수학이 넘어 은희의 가증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 언니도 형부가 워낙 성격이 좋으시니까 그렇지. 이따가 갈게. 언니. 정숙은 전화를 끊고 차갑게 웃었다. 적들을 가장 가까이 두고 그들이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걸 때까지 정숙은 완벽한 무능한 노인으로 남기로 했다. 그것이 정숙이 선택한 가장 잔인하고 확실한 복수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어 남편의 유령 법인 자금 흐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단 1원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파멸의 방정식을 위해서 결전의 날은 잔인하리만큼 청명한 가을 하늘을 띠고 찾아왔다. 정숙은 거실 한복판에 서서 자신의 손때가 묻은 가구들이 낯선 이들에 의해 거칠게 옮겨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남편 강석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집 안 분위기를 좀 바꿔야겠다며 정숙이 아끼던 자개장과 오래된 서적들을 고물상에 넘겨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변경이 아니라 이 집에서 정숙이라는 존재의 흔적을 지워나가는 삭제 작업이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며 강석과 은희가 들어왔다. 은희는 이미 제 집인 양강석의 팔짱을 낀 채 정숙이 40년 동안 정성껏 닦아 윤이 나던 거실 바닥을 하이힐 굽으로 거칠게 찍으며 걸어 들어왔다.
은희의 입술은 짙은 선홍색으로 빛났고 그 미소는 승리자의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직도 안 나갔어? 정수가 너 참 눈치 없다. 회장님이 어제 분명히 오늘까지 짐 싸라고 하셨잖아. 은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소파 끝을 잡았다. 40년 전 신혼살림을 차릴 때 강석과 함께 고르고 고르던 그 소파였다. 강석은 정숙의 시선을 비웃듯 다가와 그녀의 앞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던졌다. 이게 네가 오늘부로 사인해야 할 서류다. 이혼 합의서 그리고 재산 포기 각서 이미 등기부 등본 확인해봤지. 이 집도 내 명의로 되어 있던 교회 상가 부지도 이제 다 내 유령 법인으로 이전됐어. 네가 바보같이 인감 도장을 서재에 굴리고 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누구 탓을 하겠냐. 무식한 네 탓을 해야지. 강석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정숙을 완벽하게 속였다는 쾌감에 젖어 있는 듯했다. 정숙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낮게 읊조렸다. 여보, 우리 40년이야. 당신 사업부도 위기 때 내 친정 식구들 돈까지 다 끌어다 막아준 게 누구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래? 정숙의 처절한 물음에 강석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돈 해준 건 고마운데 그건 이미 생활비로 다 갚았잖아. 넌 40년 동안 내 돈으로 먹고 자고 입었어. 그 정도면 네 몸값은 충분히 치른 거 아냐? 은희 말대로 넌 이제 너무 늙고 쓸모가 없어. 대차대조표로 따지면 넌 이미 가치가 마이너스인 폐기, 자산이라고. 은희가 옆에서 거들었다. 정숙 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 내가 형부 옆에서 언니 목까지 잘해줄게. 언니는 숫자라면 질색하니까 복잡한 재산 싸움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 여기 이 봉투에 300만 원 넣어뒀어. 이거면 시골 내려가서 방 한 칸은 얻겠지. 30년 친구로서 주는 마지막 배려야. 은희가 던진 흰 봉투가 정숙의 발등에 떨어졌다. 30년 우정의 가격이 고작 300만 원이었다. 정숙은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은희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우리가 같이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정숙의 통곡은 거실 전체를 울렸다. 그녀는 바닥을 긁으며 가해자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요. 나 이 나이에 갈 곳도 없어. 하지만 강석은 차갑게 정숙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현관 옆에 놓여있던 정숙의 낡은 가방을 집어들어 문밖 복도로 던져버렸다. 당장 나가.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줄 알아. 넌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지? 내 말이 맞잖아. 넌 이제 길바닥 거지야. 쾅, 무거운 현관문이 닫혔다. 정숙은 차가운 아파트 복도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문 너머로 강석과 은희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속 시원하다. 이제 우리 세상이야. 하하하, 저 노인네 우는 꼴 좀 봐. 숫자 하나 볼 줄 모르는 바보니까 저렇게 당하는 거지. 정숙은 한참 동안 복도 바닥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경비원과 이웃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서 갑자기 슬픔이 사라졌다. 아니, 슬픔은 아주 깊은 곳으로 침잠했고 그 위로 서늘한 이성이 차올랐다. 정숙은 바닥에 흩어진 300만 원짜리 봉투를 챙겨 일어났다. 그리고 가슴 안쪽 주머니에 들어있는 USB를 손끝으로 확인했다. 그 안에는 강석이 유령 법인을 통해 세탁한 50억 원의 자금 흐름과 은희가 강석 몰래 다른 내연남에게 빼돌리려 했던 비자금의 증거가 담겨 있었다. 가해자들은 정숙의 눈물만 보았지. 그 눈물 뒤에서 정숙이 복사해낸 데이터는 보지 못했다.
그들이 비웃던 정숙의 무능함은 사실 그들을 안심시켜 스스로 파멸의 장부를 작성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정숙은 낡은 가방을 고쳐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최강석, 조은희, 너희는 오늘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낸 게 아니라 너희들의 지옥행 열차를 출발시킨 거야. 40년 된 분식회계. 이제 내가 연체료까지 합쳐서 징수해 줄게.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정숙의 눈은 더 이상 버림받은 노파의 것이 아니었다. 단 1원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던 전설적인 회계사 임정숙의 서늘한 광채가 회복되고 있었다. 정숙은 어둠이 내리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작전 기지인 오피스텔로 향했다. 이제 진짜 복수의 방정식이 풀리기 시작할 시간이었다. 쫓겨나듯 내던져진 대리석 복도에서 정숙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굳게 닫힌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강석과 은희의 웃음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그녀의 고막을 뚫고 들어왔다. 오빠, 저 할망구 나갈 때 표정 봤어? 진짜 자기가 거지라도 된 줄 아나 봐. 은희의 그 찢어지는 듯한 웃음소리가 복도의 정막을 깨뜨릴 때마다 정숙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기계가 작동을 시작하기 전에 미세한 진동, 40년 동안 녹슬었던 임정숙이라는 정밀한 엔진이 다시 깨어나는 신호였다. 정숙은 차가운 바닥에 흩어진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워 담았다. 30년 친구가 던져준 적선이자 40년 결혼 생활의 퇴직금 치고는 참으로 가소로운 금액이었다. 그녀는 무릎을 펴고 일어났다. 흐트러진 머리칼을 쓸어 넘기고 구겨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그녀의 손길에는 더 이상 구걸하는 노파의 비굴함이 없었다. 그녀는 현관문을 향해 마지막으로 나직하게 읊조렸다. 최강석, 고맙다. 내 오만함 덕분에 내가 누군지 다시 기억났어. 정숙이 도착한 곳은 강남역 인근의 낡은 오피스텔이었다. 1년 전 남편의 세컨드폰을 발견한 그날 이후 그녀가 대학 동창의 명의를 빌려 몰래 계약해둔 전략 기지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삭막한 회색 벽과 덩그러니 놓인 책상, 그리고 고성능 노트북 한 대가 그녀를 맞이했다. 정숙은 가방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거울 앞에 섰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초라하게 패인 볼, 잔뜩 겁먹은 눈동자. 그녀는 세면대에서 차가운 물을 틀어 얼굴을 씻어냈다. 얼음장 같은 물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40년간 그녀를 억눌렀던 현모양처라는 허울이 씻겨 내려갔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정숙은 노트북 전원을 켰다. 화면의 푸른 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맺혔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강석의 서재에서 목숨을 걸고 복사해온 법인 비자금 장부와 이중 계약서들이었다. 강석은 정숙이 엑셀조차 다룰 줄 모르는 기계치 노인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비밀번호조차 자신의 생일로 설정해두는 태만함을 보였다. 정숙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40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숫자를 읽어내는 그녀의 감각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화면 가득 쏟아지는 복잡한 숫자들의 행렬 속에서 정숙은 강석의 급소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강석이 회장이라는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식회계를 저질렀는지, 신도시 수주를 위해 어떤 경로로 은희의 차명 계좌에 검은 돈을 흘려보냈는지, 그 모든 추악한 데이터가 정숙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최강석, 네가 은희랑 해외로 도망가서 살겠다고 모아둔 그 50억. 그건 이제 내 돈이 아니라 네가 감옥에 갈 입장권이야. 정숙은 밤새도록 강석의 자금 흐름도를 다시 그렸다.
강석은 정숙의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을 빼돌렸다고 기뻐하겠지만 정숙은 이미 그 과정에서 강석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 포착하고 있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매매 계약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희가 강석 몰래 가로챈 리베이트 자금의 흔적까지. 정숙은 가해자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 불신의 장부를 완성해 나갔다. 창밖으로 새벽동이 터올 때까지 정숙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감에 몸을 떠는 가련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 1원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회계 감사관이자 가해자들의 목에 밧줄을 걸 준비를 마친 사형 집행인이었다. 은희야, 너는 네가 강석의 재산을 다 가질 줄 알았지? 아니, 너는 강석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밟고 올라갈 발판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정숙은 책상 위에 놓인 명자를의 명함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숙이니? 드디어 결심한 거야? 정숙은 창밖에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대답했다. 명자야, 나 임정숙이야. 회계사 임정숙. 이제 내 인생의 장부를 제대로 맞춰보려고 해. 네가 말한 그 차갑게 식은 복수. 이제 상을 차려야겠어. 그녀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강석과 은희의 활짝 웃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40년의 인내, 30년의 우정, 그 모든 가치가 숫자로 환산되어 가해자들에게 청구될 시간이었다. 정숙은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이제 그녀가 작성하는 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해자들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숫자로 짜여진 견고한 감옥이었다. 정숙은 오피스텔 창문을 열었다. 새벽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사전에 용서나 자비라는 단어는 삭제되었다. 오직 정산과 파멸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녀는 다시 숫자의 바다로 뛰어들었다. 임정숙의 복수는 이제 막 그 서늘하고도 완벽한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오피스텔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시렸지만 정숙은 홑겹 가디건 하나만을 걸친 채 며칠째 잠을 잊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강석의 회사인 강석건설의 지난 5년간의 공시자료와 정숙이 몰래 복사해온 내부 기밀 장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40년 전 복잡한 대차대조표의 오류를 단 10분 만에 잡아내던 회계사 임정숙의 감각이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며 되살아나고 있었다. 강석은 오만했다. 그는 정숙이 컴퓨터 전원 버튼조차 제대로 못 누르는 노인네라고 믿었기에 자신의 서재용 노트북에 비자금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암호조차 없이 방치해두는 대담함을 보였다. 정숙의 눈이 모니터의 숫자들을 훑어내려갔다. 강석이 자수성가한 정직한 기업가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뒤에서 어떤 지저분한 숫자를 만져왔는지 그 추악한 민낯이 픽셀 하나하나로 구현되어 드러났다. 강석아, 너는 네가 세운 이 제국이 아주 견고한 콘크리트인 줄 알았지? 아니, 이건 모래 위에 쌓은 분식회계 덩어리야. 정숙은 가장 먼저 강석의 가장 큰 약점인 신도시 입찰용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강석은 하청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리턴받는 고전적인 수법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정숙의 눈에 띈 것은 그보다 훨씬 치명적인 실수였다. 강석은 그 세탁된 돈을 은희의 명의로 된 갤러리를 통해 작품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다시 빼돌리고 있었다. 정숙은 돋보기를 치워버리고 화면 속 숫자에 미세한 균열을 포착했다. 은희의 갤러리에서 거래되었다는 그림들의 목록. 정숙은 그 작품들의 실제 시세와 강석이 지불한 금액을 대조했다.
시가 500만 원도 안 되는 무명 화가의 그림이 5억 원에 거래된 기록들. 이것은 명백한 자금 세탁이자 배임이었다. 하지만 정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은희라는 여자의 탐욕이 강석보다 더 깊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은희의 개인 계좌 흐름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명자의 도움으로 입수한 은희의 차명 계좌 내역은 정숙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겨주었다. 은희는 강석의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강석 몰래 그 돈의 일부를 떼어내 다른 남자에게 흘려보내고 있었다. 은희에게는 강석 몰래 만나는 연하의 내연남이 따로 있었던 것이다. 은희는 강석에게 오빠와 해외로 도망가서 살기 위해 자금을 불리고 있다고 달콤하게 속였지만 실제로는 강석의 제국이 무너질 때 자신이 챙겨 도망갈 퇴직금을 따로 챙기고 있었다. 배신자들끼리의 결속이라 참으로 가련하고도 역겹구나. 정숙은 차갑게 웃었다. 강석은 은희를 위해 자신의 인생과 아내를 버렸다고 믿었겠지만 사실 그는 은희에게조차 이용당하는 호구에 불과했다. 정숙은 은희가 강석의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결제한 내역과 그 물건들을 곧바로 중고 명품 샵에 팔아 현금화한 기록까지 모두 찾아냈다. 강석의 오만함과 은희의 탐욕이 만나 만든 이 거대한 쓰레기 더미는 정숙에게 있어 가장 완벽한 공격용 폭탄이었다. 정숙은 이제 가해자들의 급소를 확정했다. 강석에게는 법인 자금 횡령 및 탈세라는 법적 올가미를, 은희에게는 배신이라는 독약을 먹일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강석건설의 분기 보고서와 은희의 갤러리 장부를 겹쳐 놓으며 두 데이터가 충돌하는 지점을 정확히 붉은 펜으로 표시했다. 그 지점들은 강석이 신도시 수주를 위해 로비 자금을 인출했던 날짜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만약 이 자료가 입찰 직전에 국세청과 검찰에 전달된다면 강석은 프로젝트 탈락은 물론이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할 처지였다. 정숙은 숫자에 행간해서 강석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 정숙아,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40년간 그녀에게 넌 아무것도 못해 라고 침을 뱉던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환청이 오피스텔을 채웠다. 정숙은 다시금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은 이제 밥을 짓고 남편의 수발을 들던 노파의 손이 아니었다. 이 손은 가해자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정교한 메스를 든 집행관의 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은희의 이중 배신 증거인 사진과 계좌 기록을 별도의 폴더에 담았다. 이것은 나중에 강석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었다. 가장 믿었던 여자에게조차 이용당했다는 비참함이야말로 강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복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자 오피스텔 창밖으로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다. 저 어딘가에서 강석과 은희는 정숙의 고통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것이다. 정숙은 그 화려한 불빛들을 보며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최강석, 조은희, 너희가 숫자로 세상을 속였다면 나는 그 숫자로 너희의 지옥을 설계해주마. 40년 동안 내가 장부를 맞춰준 실력, 그 연체료까지 합쳐서 징수해 줄 테니 기대해. 정숙은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이제 약점 파악은 끝났다. 다음은 이 약점들을 어떤 순서로 터뜨려 가해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파멸시킬지 그 잔인한 타임라인을 짤 차례였다. 임정숙이라는 정밀한 계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가해자들의 파멸 확률 100%를 향해 수렴하고 있었다. 68세 노인의 방에는 오직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가해자들의 몰락을 예고하는 숫자의 명멸만이 가득했다. 오피스텔의 창밖은 이미 짙은 밤에 장막이 내려앉았지만
정숙의 책상 위는 고성능 노트북의 열기와 스탠드 불빛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정숙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모니터 가득 펼쳐진 엑셀 시트와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응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들의 나열이 아니었다. 40년 전 업계 최고의 전략가로 불리던 회계사 임정숙이 설계한 파멸의 타임라인이자 가해자들의 목을 조일 정교한 올감이었다. 강서가, 너는 내가 집에서 드라마나 보며 소일하는 노인네인 줄 알았겠지. 네가 그동안 쌓아온 오만이 바로 내 무덤이 될 거다. 정숙은 3단계로 이루어진 그랜드 디자인을 수립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단순히 재산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파괴하는 데 있었다. 제1단계 경제적 질식, Financial Suffocation. 정숙은 강석이 신도시 수주 프로젝트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강석은 현재 입찰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단기 사채를 끌어다 쓰고 법인 자금을 변칙적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정숙은 강석이 자금을 인출하는 바로 그 골든타임에 맞춰 국세청에 횡령 및 탈세 증거를 투서하기로 했다. 단순한 제보가 아니었다. 정숙은 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 세무 공무원이 단 10분만 훑어봐도 즉각적인 계좌 동결과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감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강석의 모든 법인 계좌와 개인 자산이 묶이는 순간 입찰 보증금은 공중 분해될 것이고 강석건설은 연쇄부도에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이었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돈, 그 돈이 너를 옥죄는 사슬이 되게 해주마. 제2단계 심리적 붕괴와 이간, Psychological Sabotage. 정숙은 강석과 은희의 관계가 사랑이 아닌 탐욕에 기반하고 있다는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명자를 통해 은하이가 강석 몰래 비자금을 빼돌려 관리하던 차명 계좌의 실소유주 정보를 확보했다. 정숙은 은희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낼 계획을 세웠다. 강석의 회사가 곧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며 모든 책임이 자금 관리인인 은희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었다. 동시에 은희의 내연남 정보를 강석에게 가장 비참한 순간에 터뜨리기로 했다. 강석이 모든 재산을 잃고 은희에게 매달릴 때 은희가 이미 그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도망갈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정숙은 두 배신자가 서로를 헐뜯으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게 만들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짰다. 배신자들의 끝은 고독이 아니라 추악한 서로에 대한 증오여야 해. 제3단계 사회적 매장과 법적 집행, Social Execution and Legal Strike. 마지막 단계는 정숙의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정숙은 강석이 정숙의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를 역이용했다. 그녀는 강석이 위조한 인감으로 날인한 서류들이 오히려 강석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결정적 증거가 되도록 법적 덫을 놓았다. 또한 정숙은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한 백서를 준비했다. 강석이 평소 유지해온 청렴한 경영인의 이미지를 조각내기 위해 신도시 입찰 설명회 당일 주주들과 언론사에 배포할 자료였다. 최강석 회장의 화려한 성공 신화, 그 뒷면의 분식회계 보고서. 정숙은 보고서에 제목을 적으며 펜을 꽉 쥐었다. 40년 동안 그녀의 능력을 착취하고 그녀를 무능한 노파로 규정한 대가는 그가 평생 쌓아온 사회적 지위의 완전한 소멸이었다.
계획 수립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숙은 자신의 자산 보호책을 마련했다. 그녀는 강석이 빼앗아갔다고 믿었던 자금 중 일부를 합법적인 부부 공동재산 기여도 소송을 통해 사전 가처분 신청을 해두었다. 또한 자녀들에게는 이미 모든 증거를 공유하여 그들이 배신자 아버지와 결별하고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숙은 노트북을 덮고 창가로 다가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은 복수의 열기로 뜨거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40년 동안 멈춰 있던 자신의 인생을 다시 흐르게 하는 거대한 정화 작업임을. 강서가, 너는 숫자로 나를 속였지만 나는 그 숫자로 너를 심판할 거다. 체크메이트다. 정숙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국세청에 보낼 제보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듬었다. 단 1원의 오차도, 단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파멸의 방정식. 68세 노인이 설계한 이 거대한 함정 속에 가해자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다. 정숙은 여튼 미소를 지으며 차갑게 식은 커피를 마셨다. 이제 설계는 끝났다. 남은 것은 무자비한 집행뿐이었다. 강석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야 할 날이 밝았다. 강석건설의 사활이 걸린 제3신도시 복합단지 개발사업 입찰 서류 제출 마감일이었다. 강석은 아침부터 최고급 이탈리아제 정장을 차려입고 은희가 선물한 다이아몬드 커프스링크를 소매에 끼우며 거울 앞에서 호탕하게 웃었다. 은희야, 오늘만 지나면 우린 진짜 날개를 다는 거야. 그 노인네한테서 뺏은 돈까지 합쳐서 이번 프로젝트만 따내면 우린 더 이상 이 좁은 땅덩어리에 미련 가질 필요 없어. 강석은 은희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시각 정숙은 오피스텔의 어두운 방 안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1년간 정숙이 정교하게 다듬어온 강석건설 특별감사 보고서가 국세청 조사국과 검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그리고 주요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의 메일함으로 동시에 전송되는 소리였다. 오후 1시 30분. 입찰장으로 향하던 강석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회사 재무팀장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회장님, 지금 국세청 조사관들이 본사에 들이닥쳤습니다. 법인 계좌 전체에 대해 지급 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지금 모든 컴퓨터와 장부를 압수수색 중입니다. 강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뭐, 세무조사? 갑자기 왜? 우리가 어제까지 로비 자금 다 정리했잖아. 강석은 차를 급히 돌리라고 소리쳤지만 불행은 단독으로 오지 않았다. 연이어 걸려온 전화는 주거래 은행의 지점장이었다. 최 회장님, 방금 국세청으로부터 고액 상습 탈세 및 재산 은닉 혐의로 계좌 동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강석건설 명의의 모든 여신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입찰 보증금으로 발행하셨던 당좌 수표도 지급 거절될 예정입니다. 입찰 보증금 지급 거절. 그것은 입찰 자격 박탈, 즉 강석이 지난 3년간 공들여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뜻이었다. 강석은 차 안에서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찌른 거냐고. 그 시각 은희의 갤러리에도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은희가 강석의 비자금을 세탁해주며 수수료를 챙기던 가짜 그림 거래의 현장이었다. 은희는 당황하며 강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강석은 이미 본사 로비에서 쏟아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조사관들의 압박에 정신이 나가 있었다. 정숙은 오피스텔 모니터를 통해 속보로 뜨는 뉴스 제목을 지켜보았다. 강석건설,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 전격 압수수색. 앵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강석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었다. 정숙은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첫 번째 단추가 풀렸네, 강석아.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능력으로 이 상황을 한번 풀어보지. 그래? 강석은 절박한 심정으로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에게 있어 정숙은 늘 문제를 해결해주던 뒷방 늙은이였으니까. 하지만 정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강석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다. 여보, 뉴스 봤어요. 당신이 늘 말하던 그 돈 벌 줄 모르는 노인네는 지금 아주 재미있는 구경 중이에요. 입찰 보증금은 잘 냈나요? 문자를 확인한 강석의 눈이 뒤집혔다. 정숙이었다. 자신이 숫자도 모르는 바보라고 비웃으며 길거리에 내쫓았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쥐고 흔들던 거대한 포식자였음을 강석은 그제야 깨달았다. 강석은 은희를 쳐다보며 소리쳤다. 네가 그랬지. 정숙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네가 다 확인했다고 했잖아. 은희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나도 몰랐어. 언니가 어떻게. 언니 회계사 그만둔 지가 40년인데. 정숙은 1차 복수의 성공을 자축하지 않았다.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강석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면서 그가 무리하게 끌어다 쓴 사채업자들이 회사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명자를 통해 들어왔다. 은희 또한 탈세 공범으로 지목되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가해자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분열하기 시작하는 소리가 오피스텔까지 들리는 듯했다. 정숙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이제 다음 단계는 강석이 마지막 희망으로 붙잡고 있는 은희의 차명 계좌와 해외 은닉 자산을 타격할 차례였다. 가해자들이 절망의 심연으로 떨어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붙잡는 썩은 동주를 정숙이 직접 끊어줄 준비를 마쳤다. 정숙은 주방으로 가 향긋한 커피를 새로 내렸다. 40년 만에 느껴보는 진한 승리의 향기였다. 믹서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제까지는 복수의 칼날을 가는 소리였다면 오늘은 가해자들의 제국이 무너지는 경쾌한 소음으로 들렸다. 정숙은 창밖의 야경을 보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강석아, 울기엔 아직 일러.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니까. 세상의 모든 빛을 집어삼킨 듯한 칠흑 같은 밤, 정숙의 은신처인 오피스텔 복도에 불길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숙은 책상 앞에 앉아 다음 단계의 자금 동결 서류를 검토하던 중 본능적으로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도어락의 번호판이 눌리는 신경질적인 기계음이 고요한 방안을 찢어 놓았다. 띠링, 띠링, 띠로링.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오류음이 반복될 때마다 정숙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다. 임정숙, 문 열어.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이 교활한 노인네야. 강석의 포효였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오만한 권위가 사라진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비명과도 같았다. 잠시 후 육중한 현관문이 부서질 듯한 충격과 함께 흔들렸다. 강석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그 뒤를 이어 은희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들려왔다. 언니, 이거 다 언니가 꾸민 짓이지? 우리 인생 망쳐놓고 언니만 무사할 줄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다. 설마 이곳을 찾아낼 줄은 몰랐다. 아니, 어쩌면 강석의 집요함을 과소평가했는지도 모른다. 정숙은 심호흡을 하며 명자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낸 뒤 떨리는 걸음으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 속 강석의 얼굴은 광기에 젖어 번들거리고 있었다. 눈가는 핏발이 서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진 채 짐승 같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여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돌아가요. 여긴 내 공간이야. 정숙이 최대한 차분하게 인터폰 너머로 말을 건넸다. 강석은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내 공간, 내년이 내 돈 빼돌려서 만든 이 소굴이 내 공간이라고? 임정숙, 네가 회계사 실력 발휘해서 내 계좌 다 묶어놨지? 국세청에 그 장부 넘긴 것도 너지. 당장 이거 안 풀면 네 자식들 목숨은 무사할 것 같아? 준우랑 준서 걔들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를 것 같냐고. 자식들의 이름이 나오자 정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강석은 정숙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너 네가 가진 그 USB랑 서류 다 내놔. 그리고 국세청에 가서 네가 조작한 거라고 증언해. 안 그러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야. 은희는 옆에서 한술 더 떴다. 언니, 내가 언니가 예전에 비자금 관리하면서 실수했던 거 다 기록해뒀어. 언니도 공범으로 들어가고 싶어? 30년 동안 내가 언니 뒤 봐준 게 얼만데 어떻게 나한테 세무조사를 맡게 해. 나 감옥 가기 전에 언니부터 죽여버릴 거야. 가해자들의 방역은 비열하고도 강력했다. 강석은 문 밖에서 정숙의 자녀들에게 전화를 거는 신용을 하며 정숙을 심리적으로 고립시켰다. 40년간 강석의 폭언 아래 길들여졌던 정숙의 내면에서 잠시 공포라는 오래된 괴물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자식들까지 위험해지면 어쩌지? 내가 너무 멀리 온 걸까? 정숙의 이성이 잠시 흐려지던 그 순간 은희가 던진 한마디가 정숙을 다시 깨웠다. 오빠, 저 할망구 아까부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겁먹었나 봐. 저 바보가 뭘 알겠어.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허풍 떠는 거지. 오빠, 문 부수고 들어가서 머리채라도 잡아채야 정신 차릴걸.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정숙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래, 저들은 죽을 때까지 나를 인간이 아닌 소모품으로 볼 자들이다. 정숙은 떨리던 손을 멈추고 인터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뗐다. 최강석, 조은희, 잘 들어. 아이들은 이미 내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어. 당신이 연락해봐도 소용없을 거야. 그리고 은희야, 네가 내 뒤를 봐줬다고? 아니, 넌 내 뒤에서 강석의 돈을 훔쳤지. 네가 강석 몰래 다른 남자에게 보낸 10억 원 입금 내역. 지금 강석 씨가 알면 참 좋아하겠네. 순간 인터폰 너머의 소란이 멈췄다. 은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고 강석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은희를 쳐다보았다. 뭐? 10억? 은희야, 저 노인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숙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강석아, 네가 지금 나를 위협할 때가 아니야. 밖을 봐. 명자가 경찰이랑 같이 오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네가 무리하게 빌린 사채업자들, 내가 이미 네 위치를 그들에게 흘려줬거든. 내 계좌가 동결된 걸 안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 정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강석과 은희는 당황하며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네가 다 해결한다며 이 여우 같은 년아. 오빠가 관리를 잘했어야지. 왜 나한테 그래? 문 밖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정숙은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그 소란을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했다. 가해자들의 비열한 방역은 오히려 그들 사이의 불신을 증폭시켰고 정숙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 가해자들의 숨통을 한 번 더 죄었다. 한참 후 복도가 조용해지자 명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정수가 상황 정리됐어. 경찰이 강석이랑 은희 연행해 갔고 사채업자들도 일단 해산시켰어. 이제 네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터뜨릴 시간이야.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다시 책상 앞으로 향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죽음의 공포는 어느새 가해자들에 대한 더 깊은 증오와 결연함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해외 은닉 자산 폴더를 열었다. 강서가, 방금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역이었길 바라.
이제부터는 네가 상상도 못할 진짜 파멸이 시작될 테니까. 정숙은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며 밤을 새울 준비를 했다. 위기는 지나갔고 이제는 전면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68년 생애를 걸고 단 1원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응징을 위해 다시 숫자의 바다로 침잠했다. 믹서기가 돌아가는 소리 대신 정적 속에서 들리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복수의 교향곡처럼 방안을 가득 채웠다. 강석과 은희가 경찰에 연행되고 사채업자들이 물러난 뒤 오피스텔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정숙은 방금 전까지 현관문을 부수려던 강석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쟁쟁했다. 자식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협박하던 남편, 그리고 30년 우정을 비웃으며 자신을 공범으로 몰려던 친구.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찬물을 들이켰다. 내가 너무 안일했어. 저들은 잃을 것이 없기에 더 독해질 자들이야. 정숙은 자신의 계획을 다시 점검했다. 지금까지의 공격이 강석의 팔다리를 자르는 작업이었다면 이제는 그의 심장을 멈춰야 했다. 강석이 감옥에 가더라도 은닉해둔 해외 자산이 있다면 그는 언제든 재기를 꿈꿀 것이고 그 돈은 정숙과 아이들을 향한 보복의 자금이 될 것이 분명했다. 정숙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노트북 화면 속 프로젝트 리셋이라는 새 폴더를 만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복수심을 넘어 단 1원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회계 감사관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강석이 마지막 희망으로 붙잡고 있는 K만 제도의 유령 계좌 정보를 다시 분석했다. 그 계좌는 강석이 은희와 함께 도망가기 위해 10년에 걸쳐 비자금을 세탁해온 그의 최후의 보루였다. 정숙은 여기서 단순히 그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강석을 영원히 매장할 독약이 되도록 설계를 변경했다. 강석아, 네가 그 돈으로 변호사를 사고 사람을 사서 나를 해치려 하겠지. 그럼 그 돈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쇠사슬이 되어 내 목을 조르게 해주마. 정숙은 은희에게 은밀한 제안을 던지기로 했다.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은희는 현재 강석의 비자금 공범으로 몰려 전전긍긍하고 있을 터였다. 정숙은 명자를 통해 은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강석은 이미 너를 배신했어. 모든 자금 세탁의 책임을 내게 떠넘기려고 장부를 조작해뒀지. 살고 싶으면 강석의 해외 계좌 보안 카드를 내놔. 그럼 넌 선처받게 해줄게. 탐욕과 공포에 눈이 먼 은희는 예상대로 금방 미끼를 물었다. 은희는 강석이 자신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정숙의 거짓 정보, 사실은 은희 자신의 배신을 강석의 배신으로 둔갑시킨 것에 분노하며 강석이 금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해외 계좌 접속 정보를 정숙에게 넘겼다. 정숙은 은희가 넘긴 정보를 확인하며 차갑게 웃었다. 가해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서로를 물어뜯는 법이었다. 이제 정숙의 손에는 강석의 모든 것이 들어왔다. 하지만 정숙은 그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와 국세청 해외 탈세 신고 센터에 동시에 자료를 투서했다. 단순히 계좌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계좌가 강석건설의 공적 자금을 횡령하여 조성된 것이며 현재 강석이 이 자금을 이용해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정교한 논리를 덧붙였다. 이것은 강석에게 국제적 자금 세탁범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작업이었다. 이 조치가 완료되면 강석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가 되며 그 자산은 범죄 수익금으로 간주하여 영구 동결된다.
강석이 마지막까지 믿었던 탈출구가 순식간에 막다른 길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정숙은 밤새도록 수정된 파멸의 방정식을 검토했다. 그녀는 강석이 소송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모든 루트를 차단했고 은희가 강석의 뒤통수를 치며 챙기려던 리베이트 자금 역시 몰수 대상에 포함했다. 1년간 그녀가 바보 아내를 연기하며 모아온 모든 데이터가 이제는 거대한 그물이 되어 가해자들을 옥죄고 있었다. 숫자는 절대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네가 40년 동안 나를 무시하며 쌓아 올린 그 오만한 탑을 내가 숫자 단 몇 개로 무너뜨려 주마. 정숙은 주방으로 가 향긋한 차를 한 잔 내렸다. 예전처럼 남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휴식이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새벽달을 보며 정숙은 자신의 인생 장부를 다시 보았다. 40년간의 헌신은 손실로 기록되었지만 오늘 그녀가 완성한 이 계획은 그 손실을 단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거대한 이익이었다. 그녀는 이제 강석이 감옥 안에서 보게 될 풍경을 상상했다. 가장 믿었던 은희의 배신, 평생 모은 재산의 증발, 그리고 자신이 무시했던 늙은 아내가 설계한 완벽한 함정. 그 정신적 고통이야말로 정숙이 그에게 주고 싶은 진정한 지옥이었다. 정숙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 최종 실행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68세의 나이에 시작된 이 전쟁에서 승리의 여신은 이미 차가운 숫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준비해, 최강석. 네가 비웃던 그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네가 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덮어버리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정숙은 단호하게 엔터키를 눌렀다. 가해자들의 파멸을 향한 마지막 초읽기가 시작되었다. 오피스텔의 정막 속에서 들리는 그녀의 차분한 숨소리는 이제 승리를 확신하는 사냥꾼의 평온함과 닮아 있었다. 오피스텔의 새벽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지만 정숙의 머릿속은 거대한 체스판처럼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백 장의 서류가 일목요연하게 분류되어 놓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강석건설의 주주 명부와 내일 오전으로 예정된 신도시 프로젝트 최종 보고 및 긴급 이사회의 일정이 떠 있었다. 정숙은 돋보기를 벗고 마른 세수를 했다. 1년 아니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마침내 단 한 번의 체크메이트만을 남겨둔 순간이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 가득 붙여놓은 포스트잇들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다. 강석의 자금 세탁 경로, 은희의 차명 계좌 번호, 국세청 제보 접수 번호, 그리고 가해자들이 나눈 음성 녹취록의 시간대까지 그 모든 정보가 이제 정숙의 머릿속에 완벽한 지도로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방 안의 USB를 확인했다. 그 안에는 강석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진짜 장부의 디지털 원본과 은희가 강석 몰래 비자금을 빼돌려 내연남에게 송금한 증거가 나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강석에게는 법적 사형 선고를, 두 사람의 관계에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불신의 독약을 뿌릴 치명적인 무기였다. 정숙은 오피스텔 구석에 놓인 커다란 박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며칠 전 큰맘 먹고 구입한 남색 실크 정장이 들어있었다. 40년 전 그녀가 회계법인의 최연소 파트너 후보로 거론되던 시절 즐겨 입던 스타일이었다. 정숙은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굽어있던 어깨를 펴고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늘 낮게 깔았던 시선을 정면으로 향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남편에게 국이 짜다다는 타박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던 노파는 없었다. 그곳에는 단 1원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냉철한 감사관 임정숙이 서 있었다. 강서가 네가 그랬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숫자 하나 볼 줄 모르는 바보라고. 네가 비웃던 그 바보가 네가 쌓아 올린 이 모래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내일 똑똑히 보여주마. 정숙은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다. 눈가를 덮은 주름은 숨기지 않았다. 그것은 40년의 인내를 견뎌온 훈장이자 오늘 그녀가 집행할 정의의 무게였다. 대신 입술에는 평소 바르던 연한 핑크색 대신 차갑고 선명한 레드 립스틱을 발랐다. 마치 적의 목을 베기 전 칼날을 다듬는 장수의 비장함이 그녀의 얼굴에 서렸다. 그녀는 명자에게 전화를 걸어 최종 체크를 마쳤다. 명자야, 준비됐어. 내일 오전 10시 이사회장 앞으로 검찰 수사관들과 기자들을 배치해줘. 내가 안에서 신호를 주면 바로 들어오면 돼. 수학이 넘어 명자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정수가 위험할 수도 있어. 강석이 그 성격에 가만히 있겠니? 정숙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 그는 이미 내 손바닥 아니야. 그가 화를 내면 낼수록 그건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니까. 정숙은 전화를 끊고 다시 책상에 앉아 강석에게 보낼 짧은 메시지를 예약 전송으로 설정했다. 내일 오전 10시 당신의 성공 신화가 완성되는 날이네요. 나도 그 자리에 함께 할게요. 강석은 이 메시지를 보고 정숙이 구걸하러 오는 줄 알고 비웃겠지만 그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보게 될 오만함의 기회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 물을 한 잔 마셨다. 믹서기가 놓인 자리를 보니 1년 전 남편의 세컨드폰을 발견하고 손을 떨며 해독 주스를 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의 정숙은 죽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정숙은 가해자들의 파멸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설계자였다. 그녀는 이제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오직 완벽한 정산을 향한 차가운 투지만이 혈관 속을 흐르고 있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내일 벌어질 이사회장의 풍경이 영화처럼 재생되었다. 당황하는 강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도망치려는 은희, 그리고 40년 만에 주주들 앞에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쏟아내며 강석의 비리를 폭로할 자신의 목소리. 모든 것이 완벽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그녀가 준비한 숫자의 감옥은 단 한 명의 배신자도 빠져나갈 틈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제 4시간 남았네. 창밖으로 어슴푸레하게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USB, 인감도장, 그리고 강석의 모든 범죄 사실을 요약한 백서 50부. 그녀는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에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남색 정장이 서늘하게 빛났다. 68세 임정숙의 복수는 이제 막 그 치명적인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구두 소리를 울렸다. 또각. 그 소리는 가해자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카운트다운 소리와도 같았다. 정숙은 주차장으로 내려가 미리 대기시킨 채 올라탔다. 운전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확인하며 그녀는 나직하게 읊조렸다. 임정숙, 가자. 내 인생의 진짜 장부를 마감하러. 차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강석건설 본사가 있는 강남 한복판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이제 40년 된 분식회계를 끝내고 가해자들에게 완벽한 파산 선고를 내릴 피날레만이 남았다. 강석건설 본사 20층 대회의실. 이곳은 오늘 강석이 설계한 성공의 정점이 찍힐 장소였다. 신도시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공식 발표가 있기 직전 강석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주주들과 유력 인사들 사이를 누비며 거만하게 샴페인 잔을 기울였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차려입은 은혜이가 마치 안주인이라도 된 양교태 섞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회장님, 이제 정말 우리 세상이네요. 은희의 속삭임에 강석은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 노인네 내쫓길 잘했지. 애군이 나가니까 복이 넝쿨째 들어오잖아. 오전 10시 정각, 이사회가 시작되려는 찰나 회의실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주부의 옷차림이 아닌 서늘한 남색 정장을 차려입은 정숙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단 1원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던 40년 전 회계사 임정숙의 그것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강석은 당황하며 소리쳤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경비원들 뭐해. 이 할망구 당장 안 내쫓고. 정숙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소름 끼치도록 일정하게 울려 퍼졌다. 정숙은 마이크 앞에 서서 강석을 똑바로 응시했다. 최강석 회장님, 아니 최강석 씨, 오늘 당신의 성공 신화에 마침표를 찍어주러 왔어요. 물론 당신이 원하는 마침표는 아니겠지만 정숙은 가방에서 준비해온 50부의 백서를 주주들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강석건설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보고서. 제목을 확인한 주주들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강석은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정숙은 차갑게 그를 밀쳐내고 대형 스크린에 미리 준비한 자료를 띄웠다. 지난 10년간 강석건설이 하청업체 리베이트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120억, 그리고 그 자금이 은희 씨의 갤러리를 통해 세탁된 경로입니다. 여기 수십 두 개의 유령 계좌 리스트와 접속 IP 기록이 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사실입니까, 회장님? 입찰 보증금도 이 돈으로 낸 거요? 주주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은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다. 은희 씨, 강석 씨 몰래 해외 계좌에서 빼돌려 다른 남자에게 보낸 15억 내역도 여기 있어요. 강석 씨, 당신이 믿었던 그 사랑의 가격이 15억이었네요. 강석은 은희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 질렀다. 네가 내 돈을 빼돌려 이 여우 같은 년아. 은희도 지지 않고 맞섰다. 당신이 먼저 나를 방패막이로 쓰려고 했잖아. 이 무식한 영감탱이야. 두 배신자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추악함의 절정이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강석 씨, 조은희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석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며 정숙을 향해 절규했다. 정숙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40년 세월을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정숙은 단상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강석을 차갑게 내려다 보았다. 살려달라고? 당신이 나를 길바닥에 내던질 때 내 비명은 안 들렸니? 당신은 나를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노인네라고 비웃었지. 하지만 당신이 무시했던 그 노인네가 바로 당신 제국을 설계하고 또 무너뜨린 설계자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최강석, 내 인생의 장부는 오늘로 파산이야.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는 강석의 뒷모습은 처절하기 짝이 없었다. 은희 또한 수갑이 채워진 채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화려했던 이사회장은 순식간에 폐허처럼 변했다. 정숙은 주주들의 질문 공세를 뒤로하고 천천히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로비에 내려오자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회장 부인이 직접 폭로하신 이유가 뭡니까? 비자금 규모가 정말 100억대가 넘나요? 정숙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나직하지만 힘있게 말했다. 저는 회장 부인이 아닙니다. 저는 강석건설의 40년 된 분식회계를 바로잡으러 온 회계사 임정숙입니다. 이제 모든 숫자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정숙은 본사 건물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년 동안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드디어 사라진 기분이었다. 가해자들이 울부짖으며 파멸하는 소리가 가을바람에 실려 멀어져 갔다. 정숙은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40년 만에 느껴보는 비릿한 배신의 냄새가 아닌 투명하고 맑은 자유의 냄새였다. 그녀는 미리 대기시킨 채 올라탔다. 운전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붉은 입술이 승리의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복수는 완벽했고 정사는 끝났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오직 임정숙이라는 이름으로 빛날 자신의 내일뿐이었다. 차는 거대한 파멸의 현장을 뒤로하고 평화로운 빛이 내리는 길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강석건설 본사 건물을 나온 정숙은 한동안 차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잦아들고 화려한 통유리 빌딩 위로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다. 40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를 가두었던 최강석의 아내라는 감옥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다. 정숙은 핸들에 머리를 기대고 깊은 숨을 내뱉었다. 가슴 속을 꽉 채우고 있던 복수라는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비로소 녹아내리며 그 자리에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차올랐다. 정숙은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대신 자신이 새로 마련한 작은 한옥 주택으로 향했다. 복수를 준비하며 강석의 눈을 피해 미리 사두었던 북촌 끝자락의 호젓한 집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의 작은 단풍나무가 붉게 물든 채 그녀를 반겼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강석의 재판 결과와 은희의 몰락을 알리는 통지서들이 아니었다. 40년 만에 다시 갱신한 공인회계사 등록증이었다. 임정숙, 이제야 진짜 내 이름으로 불리는구나. 정숙은 등록증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강석은 그녀를 숫자도 모르는 노인네라며 멸시했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쌓아 올린 탐욕의 숫자들이 정숙의 잠자던 천재성을 깨워주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의 비자금을 세탁해주던 음지의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재산 중 자신의 정당한 몫인 20억 원을 기반으로 시니어 재무상담 및 권익보호재단을 설립했다. 자신처럼 평생을 헌신하고도 경제적 무지로 인해 배신당하는 노인들을 돕기 위한 보금자리였다. 한 달 뒤 강석의 면회 신청이 왔지만 정숙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명자를 통해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강석은 감옥 안에서도 은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매일같이 벽을 치고 울부짖는다고 했다. 은희 또한 공범으로 기소되어 가산을 탕탕당하고 소지품조차 압류된 채 비참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가해자들은 서로를 증오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정숙에게 그것은 이제 강 건너 불구경 같은 일이었다. 인과응보의 숫자는 이미 완벽하게 정산되었고 정숙의 인생 장부에서 그들의 이름은 제각, write off 처리되었다. 정숙의 아침은 이제 강석의 보약을 다리는 냄새 대신 향긋한 헤이즐넛 커피 향으로 시작된다. 그녀는 더 이상 새벽 5시에 강박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햇살이 창가에 머무는 것을 충분히 만끽하며 일어나 자신이 직접 고른 도자기 잔에 커피를 내린다. 주방 환풍기 소음 대신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집안에서 정숙은 6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식탁을 차린다. 정성스럽게 구운 토스트 한 조각과 신선한 샐러드. 그 소박한 식사가 강석을 위해 차렸던 그 어떤 사내 진미보다 달콤했다. 오후에는 재단 사무실로 출근한다.
그곳에서 정숙은 임 소장님이라 불린다. 사기당할 위기에 처한 할머니의 장부를 꼼꼼히 검토해주고 자식에게 재산을 몰수당할 뻔한 할아버지의 법적 방패막이가 되어준다. 숫자를 볼 때마다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총명함이 완벽하게 되살아나 있었다. 상담을 마친 한 어르신이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라고 말할 때 정숙은 비로소 자신의 40년 방황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고통의 시간조차 타인을 돕는 지혜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주말이면 해외 연수에서 돌아온 아들 준우와 손주들이 정숙의 한옥을 찾는다. 강석의 실체를 알게 된 아들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어머니가 겪은 지옥 같은 세월을 이해하며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손주가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생각했다. 배신은 그녀를 파괴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를 더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재탄생시켰다고. 해질녘 정숙은 마당 평상에 앉아 붉게 물드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40년 전 강석의 청혼을 받으며 커리어를 포기했던 그 어린 정숙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 정숙아, 조금 늦었지만 괜찮아. 너는 결국 네 이름을 찾을 거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비출 거야. 정숙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복수의 계획 대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다. 아이슬란드 오로라 보기, 회계학 최신 이론 강의 듣기, 손주에게 숫자 가르쳐 주기. 그녀의 수첩은 이제 비극적인 분식회계 보고서가 아니라 희망적인 미래의 사업 계획서였다.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에 스탠드를 켜자 그녀가 직접 맞춘 새 장부가 책상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단 1원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복수는 끝났고 이제 단 1초의 낭비도 없는 완벽한 행복이 시작되고 있었다. 68세 임정숙의 인생 장부는 이제 막 순이익으로 전환되어 찬란한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어둠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내일의 눈부신 태양을 기다리는 평화로운 휴식이었다.